안녕하세요. 시문학 아카데미 7월 손혜일 선생님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김신영입니다. 먼저 손혜일 선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혜일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인이고 평론가이고 문학 박사이시고요. 1978년 시문학으로 빛을 위한 탄주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국제팬 한국본부 이사장으로 현재 수고하고 계시고요. 시집으로 4권을 상제를 하셨습니다. 평론집 등 여러 책이 있고요. 각종 문학상을 엄청나게 많이 수상을 하셨습니다. 현대 시인협회 명예이사장님이시고 한국문인협회 자문위원이시기도 하고요. 아주 막중한 정책들을 주로 담당하고 계십니다. 작품론으로 들어가서요. 이렇게 네 가지 시집을, 4개의 시집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집의 존재의 식물적 상상, 두 번째 시집의 서사시에 나타난 역사인식, 세 번째 시집의 풍자와 하이퍼시, 네 번째 시집의 풍정한 자산어고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별천지의 환상을 펼치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 별천지라는 어떤 새로운 세계를 펼쳐가는 그런 시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별천지의 환상을 펼치다라는 제목을 달았고요. 그 사진들에 이게 나와 있지만 국제팬 한국본부 이사장이시고 그 대회장이시고요.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이 외국인들과 찍은 사진이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그 중에 제가 이것으로 이제 하나를 뽑아왔습니다. 85차 네. 필리핀 세계 네. 팬대회 장면입니다. 아, 네. 엄청나게 많으신 세계의 여러분들과 함께 찍으신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 사진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세계 팬대회에서 이렇게 활동하신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국제 팬 한국본부 홈페이지를 하나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면 국제 팬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그냥 올려봤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팬문학이라는 격월간지를 발간하고 계십니다. 이 격월간지로 인해서 문인들이 많은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격을 높일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개의 선생님께서 책을 발간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시집 흐르고 머물면서, 두 번째 시집 왕인의 달,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집 떴다방 카치집, 네 번째 시집 신자산어고입니다. 이 첫 번째 흐르고 흐르면서의 시는요, 그 식물적 상상력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식물적 상상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그렇게 보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존재의 의미를 파악한 것으로 파악을 보고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더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집은 왕인에 대한 500행의 서사시, 대서사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시인데 실제로 그곳에 가서 사료를 조사하시고 해서 이렇게 쓴 실적이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그날의 핵십자가라고 해서 이 원폭 피해에 대한 시를 또 르포 형식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역시 500행의 장시, 대서사시로 쓰셔서 그 부분이 왕인의 달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집이 이제 떴다방 카치집인데요. 요거는 동편제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서편제는 잘 알고 있지만 동편제라고 하는 부분은 잘 모르실 텐데요. 이 사투리가 굉장히 질박하게 나타난 그런 시집입니다. 사투리를 중심으로 해서 쓰여진 도시의 인간 세태를 풍자한 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시집이 신자산어보라고 해서 정약전 선생님 쓰셨던 자산어보를 속편격으로 쓰신 우리나라 근해의 풍부한 수자원 또는 연근해 또는 세계적인 수자원에 대해서 다큐, 르포 형식으로 쓰신 시집입니다. 이렇게 4개의 시집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요. 흐르고
흐르면서 머물면서 한번 낭송을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제 첫 시집의 그 표제 시이기도 합니다.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흐르면서 머물면서 손해일 아래로 더 아래로 낮은 음자리표가 흘러간다. 누가 부질없다 하리 만상이 흐르는 융융한 일렁임을 여울목에 좌초된 혼 더러는 거품으로 쓰러지고 더러는 앙금으로 가라앉고 더러는 수렁 속에 썩고 썩지만 무심한 벌수로 흐르다 보면 머무는 것 또한 어려운 일. 빛나는 아침에 출정해도 빈손뿐인 귀로 나 아닌 나를 만난다. 수없는 잔액질에 우유물배는 얼마나 부르고 맨살은 얼마나 푸릇했던가. 잠시 눈 감으면 잊혀질 것들을 위하여 우린 또 얼마나 흘러가야 하는가. 할 일 없는 뗏목처럼. 네, 감사합니다. 이 시는 시간과 공간성을 넘나들면서 존재의 의미를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존재는 아래로 흘러가고 있고요. 이 하강적 심상이 두드러집니다. 그곳은 부질없는 공간으로 표상화되고 있습니다. 만상이 다 흐른다고는 하지만 그 여울목에 좌초된 영혼이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 거품으로 쓰러지고 앙금으로 가라앉으면서 때로는 수렁 속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자가 아침 출정을 하는 와중에도 빈손뿐인 기로를 만나고 나 아닌 나를 만납니다. 나 아닌 나라는 것은 현실적인 나와 내면적인 이상을 간직한 나로 인한 괴리입니다. 이 괴리로 인해서 화자는 나인지 아닌지 아니면 나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인식을 드러냅니다. 나의 인식이 괴리를 갖는 것은 현실적인 나와의 불일치로 인한 거리가 됩니다. 이 거리는 현대사회의 자본 위주의 성장과 기계적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모습을 멀리하고 있는 물질주의적인 사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수없이 자맥질을 하는데 선생님께서요, 이제 시적 화자가요, 자맥질을 하는데 물배만 차고 맨살은 부르텄니다. 수익은 없는 이 현상은 과도한 노동에 비해 얻어지는 것이 극소량인 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이렇게 잊혀질 것들을 위해서 뗏목처럼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반드시 부질없는 것은 아닙니다. 화자는 나름의 의미와 가치를 찾기 위해서 부심하고 있는 것이 역력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 시로는요, 내가 하나의 나뭇잎 필 때 한번 낭송해 주시죠, 선생님. 네. 내가 하나의 나뭇잎 필 때 낭송하겠습니다. 내가 하나의 나뭇잎 필 때 손해일 마르지 않는 당신의 샘에서 겨우내 물관으로 길어 올린 봄 쩌르렁쩌르렁 연초록 잎새 춤추던 사랑 어느새 여름도 다 가고 세파에 시달려 죽어가는 흰피털 이파랑이가 노랗게 이을 때마다 새치도 하나씩 늘고 나이테가 선명해질수록 후회도 하나씩 늘지만 이제는 미운 것들도 조금씩 살아가며 살아야지. 부질없는 욕심으로 흐려지는 시야 호호 마음에 낀 성애를 닦으며 풋나무처럼 살아야지. 늘 햇살 쪽으로만 가지를 뻗어 싱싱한 그 용으로 살아야지. 네,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의 나뭇잎 필 때라는 이 시는요, 이제 화자가 조금씩 연륜을 더해가면서 이제 봄을 만났을 때 그 상상을 시로 쓰고 있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기다려주지 않고 흘러만 갑니다. 세파에 시달려 죽어가는 흰 피톨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화자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속적인 삶에서 화자는 몹시 힘듭니다. 그 상황이 시달리는 것이고 흰 피톨을 흘리는 상황입니다. 이 흰 피톨이라는 것은 보통의 피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좀 상스럽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말하자면 신성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백혈구는 병균을 잡아먹으면서 나쁜 요소를 잡아먹는 그런 경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피톨입니다.
마찬가지로 화자는 자신이 흘리는 피가 보통의 피가 아니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자는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는 세치가 하나씩 늘어가고 있어 더불어 후에도 하나씩 늘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삶에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화자는 성숙한 태도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미운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사랑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죠. 욕심은 부질없는 것이고 이제 자신을 성찰하면서 반성하면서 나무처럼 살겠다, 이렇게 의지를 다집니다. 또한 밝은 햇살이 있는 쪽으로 가지를 뻗겠다고 해서 순수하게 싱싱한 그리움을 지향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로써 혼탁한 사회에서 화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순수를 지키면서 햇살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 한번 또 낭송을 해볼까요? 네, 다음은 빛을 위한 탄주입니다. 이 시는 제 등단 작품입니다. 1978년 6월. 당시 유신 독재, 민주주의가 질곡을 겪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갈망을 상징적인 표현으로 제가 쓴 것입니다. 7파트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앞부분만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빛을 위한 탄주 손해일. 해는 몸을 살라 빛을 기른다. 당신의 흩뿌리는 목숨의 뼈가루, 어둠을 벌목하는 톱질 소리, 등성이마다 아침을 예감하는 해바라기 눈매여, 마른 봉제 천둥 돌개바람, 짜랑짜랑 울지 못하는 녹슨 목을 떼고 무슨 가락을 휘두려. 독충의 심장을 다 죽어도 탐욕스런 황금의 손, 톱날에 살려 깊이 깊이 떨어져간 나라, 휘몰고 눈멀어 죽어가는 것들은 늘 꽃상에 실려갔다. 가위 눌린 푯살의 꿈, 비명이나 남아있을까. 미명을 날개쳐 푸득푸득 은하에 둥지트는 불새, 피와 배도록 뿌리로 나른 빛, 회를 칠 때마다 깃을 한옥 생살점까지 청된 잎새 살아나는 눈부신 채광.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시에서는 좀 보기 드문 정치에 관한 시입니다. 유신체제를 비판한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등단작이시고요. 여기서 빛의 상징성은 유신시대가 암흑이라면 민주주의 시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재시대는 암흑을 상징하고 있지만 민주주의는 빛으로 상징됩니다. 이 빛은 저절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몸을 살라 빛을 기르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목숨의 뼈가루와 산등성이마다 어둠을 벌목하는 톱질 소리입니다. 또한 그것은 사교에 실려나간 자들의 꿈이고 비명도 없이 가위 누른 벼살의 꿈입니다. 제가 선생님의 시를 대하면서 굉장히 우리의 말, 시어를 많이 살려 쓰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벼살이란 단어도 그렇고요. 융융하다 이런 단어도 그렇고 몇몇 단어들이 굉장히 우리 국어를 잘 살려 쓰고 계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질문하는 화자는 이내 미명을 날개쳐 오르고 있는 은하에 둥지트는 불새를 상상합니다. 불새. 상상의 새죠. 이 세상에 없는 새죠. 이 상상의 새를 상징하면서 그가 피가 배도록 부리로 빛을 물어 나릅니다. 그 불새가 은하에 둥지를 틀고 나르는 것은 피가 배어있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없지 않은, 피가 있어야 하는 그런 빛인 셈이지요. 피는 혁명을 상징하고 변화와 변혁을 상징하며 투쟁과 목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도 피는 혁명이고 변화와 변혁이고 투쟁과 목숨입니다. 피가 배도록 물어나른 그 빛 때문에 깃털 한 오락이 청색 댄잎까지 살아납니다. 그곳에 이윽고 빛이 비치며 살점 하나, 댄잎 하나까지 색이 눈부시게 살아납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가 살아나서 눈부신 빛을 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화자의 열망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며 이 갈망이 피가 배도록 빛을 나르는 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시집에 나타난 시 중에서요.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월출산을 해와달 하실 건가요? 어떤 거죠? 왕일의 달에서 하나 해주시고요. 네. 월출산의 해와달, 이거는 제 시집의 그 앞부분입니다. 왕인의 달이라는 왕인 박사의 그 도일 행적을 백제 아시황 때 출발해서 일본 응시왕의 초청을 받아서 일본에서는 일본 문화의 원조로 추앙을 받고 있으나 우리 한국에서는 이름만 남아있을 뿐 그 행적 같은 게 별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에 걸쳐서 왕인 박사 도일 루트를 전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이 시를 썼는데 그건 앞부분입니다. 낭송하겠습니다. 월출산의 해와 달, 왕인은 가라앉은 슬픔, 조선 땅의 달맞이 꽃, 외국 땅의 해바라기, 외왕 응신의 초청으로 도일한 백제석합 왕인 박사는 외국 땅이 어둠 밝힌 큰 빛이 되었으니 논어와 천자문의 첫 전수자, 글과 문장과 학문의 큰 스승, 야금, 도예, 직조, 건축, 양조, 제지, 외국 아스카 문화의 찬연한 꽃들기에 동돌에 탄 보름달 해바라기로 번근해. 네, 감사합니다. 이 왕인의 달 이 시집은요, 특별히 서사시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의 그 역사 인식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시집에서 그러니까 500행이라는 굉장히 긴 대서사시로 이제 그 지식적인 어떤 사료적인 자료적인 또는 그 고찰이 굉장히 필요한 역사적인 이런 수많은 지식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시집의 특징입니다. 시인의 역사인식은 상상력과 함께 현실을 반영하고 발전하면서 나래를 펴니다. 이 역동적인 상상력은 오늘의 현실과 더불어 과거의 역사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왕인 박사의 일행은 외로 건너가서 아스카 문화를 꽃피우기까지 논어와 천자문의 첫 전수자가 됩니다. 글과 문장과 학문의 큰 스승이었던 왕인은 야금, 도예, 직조, 건축, 양조, 제지 등에 이르기까지 우수한 문물을 전파합니다. 이로 인해 일본의 발전은 이후 110년간이나 지속되면서 문화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문화 전파국이면서 우수한 문화의 왕국이었던 백제의 문물이 일본에서 꽃피워 독자적인 문화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왕인 박사 일행은 큰 공로자입니다. 또한 일본의 우수한 고대 문화는 한국의 문화에 그 뿌리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시인의 고찰과 탐구로 인해서 시의 구성은 역동적으로 문화를 완성하는 일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가 역사를 재현한다고 할 때 그 시대의 모든 것을 고찰하고 연구해서 고증을 거쳐서 한 편의 영화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상상에 의한 문학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역사의 완성에 더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시는 부족한 역사의 부분을 완성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완성은 실제와 다를 수 있지만 오히려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충실한 보완 작업으로 인해 훨씬 완성도에 가까운 실례인 사극과 영화에서 그 사례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가 칼인지 붓인지 시인도 자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시 한번 또 방송해 주시죠. 네. 다음 시는 제 시집 떠다방가 시집에 있는 표제시입니다. 제가 과자기라 시집을 몇 권 내지 못했습니다만 맨 처음에는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시, 그러다가 역사의식과 사회 현실을 고발하는 현실 참여적인 시. 그런데 두 가지가 다 극단적인 그 시 경향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것만으로는 독자의 관심을 끌고 또 사회적으로 시가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하이퍼 시적으로 또 유머와 해학을 넣어서 소위 재미있는 시, 교훈과 재미를 주고 거기다가 지식과 정보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시가 더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시험 삼아서 써본 풍자시입니다.
양재천에 있는 까치집을 두고 제가 쭉 취재를 해서 썼는데 그 일부분입니다. 떴다간 까치집, 빈 까치집이나 몇채 사둘까 더 오르기 전에 이거는 순전히 관리에서 생긴 일 때문에 생긴 일. 까치는 지금 외출 중. 급한 영광이 있으신 분은 메시지를 남기시거나 휴대폰 114, 119 빨리빨리 또는 www.까치.co.kr로 접속하라. 말주도리 지나 양재천 다리 막 건너면 분당 가는 1005-1번 좌석선은 들머리 시민의 숲 키 껑추한 미루나무 꼭대기마다 둥개둥개 까치집 아슬하다. 여름에 은폐 짚풀던 잎새 죄에 떨구자 줄줄이 들통난 로빈후드 숲속 아지트들 얼짱 몸짱 까순이 까두리 찰떡구멍 눈맞아 몇 배 새끼 깐뒤 늦둥이 막내 보기까지 맹모 선천지기라 이왕면 매헌 윤봉기르사 민족정기부터 내려갔고 양재천 물길 따라 강남 파락구로 배꼽 대치동 아래에까지 텃세권을 넓혔다. 이하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교훈적이고 그러면서 의미를 담고 있는 시입니다. 선생님의 시가 이런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재미있고 교훈적이고 의미가 있는 이런 특징이요. 이 떴다방 까치집은 최근 그 부동산에 대한 우리나라의 행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금을 꿈으로 끌어모아서 집을 사고 집을 사서 또 융자를 얻고 그 돈으로 또 다시 집을 사는 이른바 집장사가 대유행을 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모두 다 집에 투자를 했고 집이 있는 사람들은 실소유자가 아니라 집장사라는 사람이 대부분이 되어버린 이런 웃지 못할 풍경이 바로 이 떴다방 까치집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그들대로 집값이 너무 비싸 결혼도 하지 않는 슬픈 속도가 펼쳐집니다. 이로 인한 저출산은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화자가 사는 동네인 양재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도 역시 부동산 장사를 하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현 시대는 옛 로마 시대의 천정부지의 집값 시대를 생각나게 합니다. 로마도 집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집값을 잡으려고 정부가 노력을 하였으나 집을 사는 사람들은 이를 비웃듯이 집을 계속 사서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방증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값을 올리고 담합을 합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풍자를 담은 시는 재미와 정보를 제공하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 한번 또 남겨 주시죠. 네, 다음 시는 도루묵을 은어라 하라 이 시입니다. 이 시는 제 시집 신자산어부에 나온 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생을 하거나 아니면 유명세가 있는 그런 물고기들, 우리나라 조선의 특성 어종들을 골라서 정약전 선생의 자산어부를 채용을 해서 신자산어부라고 이름을 짓고 제가 물고기 하나의 특징,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맛은 어떤지 그런 거를 해학적으로 좀 시로 써봤습니다. 이거는 도루묵이라는 그 생선을 가지고 풍자시로 써본 겁니다. 도루묵을 은어라 하라 손해일 동해안 근해 모고 도루묵은 겨울철 냉수성 어종 톡톡 터지는 알맛 연하고 담백한 살맛 구워 먹고 찌개로 먹는 겨울철 별미지만 말짱 도루묵 기관 팔자 조선조 선조대왕께서 임진왜란 허기진 피난길에 진상받은 별미라서 앞으로는 이 생선을 은어라 하라 시험하신 분모로 특급 승진시켰건만 난리 끝나 다시 맛보고는 실망해서 도로 무기라 하라 내치시니 전하 정령 이를 순 없사옵나이다 통촉해 주시옵소서. 토사구팽 변덕 입맛 개탄스런 영양세태 예로부터 잘나고 귀한 고기는 은어요 못나고 흔해 빠진 건 무기라
먹어도 천덕꾸러기 목이 됐지만 물고기 팔자 시간 문제, 원포 피해 특효, 백혈병 특효 입소문에 일본 수출 날개단 귀하신 몸 대신이 강원도 주속초 동매항 양양군 물치항 수산항 남해항에는 말짱 도루묵 팔자에서 팔자 고친 금도루묵 운전 성씨, 앞으로는 제발 내 이름 좀 팔지 마라. 말짱 도루묵이 아니라 도무이인이라. 네, 한편의 사극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산어고는 너무나 유명한 책인데요. 세 권이 일책으로 되어 있는 흑산도 연회의 그 수족 자원을 수록한 어고입니다. 정약전 선생님께서 이 책을 발간하기 위해서 그 주변 어부들과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 책을 발간을 했고요. 근대 유럽에서도 확립되지 않은 동식물 분류법으로 내용이 충실하고 문헌과 어족의 종류에 근현적으로 한 항목으로 묶어 시도하는 등 학문적 태도가 뛰어났습니다. 이러한 자산어고의 대를 이어서 손혜 선생님께서 신자산어고를 내놓으셨습니다. 이 생태학적이면서도 에코토피아적인 시각이 바로 생명 존중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어족자원의 생태적이면서도 유래 또는 해학, 풍자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풍정한 자산어고의 의미를 그리고 그 가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손 선생님은요, 우리나라 그 흑산도뿐만 아니고요, 한반도 근해와 외국 수족까지 다 이 신자산어고라는 시집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의 기초에서 현장 취재와 자료를 선입하면서 유머와 해학을 상상력으로 추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루묵에 얽힌 이 시는요, 대단히 재미가 있습니다. 도루묵이라는 선조 임금님에 대한 일화는 영양 쇠퇴로 인한 이 개탄스러운 현실을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를 또 한번 해주시죠. 네. 다음 시는 히말라야 걷는 물고기입니다. 물고기가 다 물에서만 사는데 이 물고기는 특별히 걸어다닌다고 해서 아주 희귀 어종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심해 어족과 우주 황홀병에 도취하는데 너는 눈사람 예띠의 화신 히말라야 샹그릴라가 그리운가 보구나. 인도 동부 서벵골주 찬나 안드레우 걷는 물고기. 나도 물밖에 나와 걷고 싶어요. 오체투지 성지순례 치성으로 간절한 소망 입어지니 푸른진 몸통 밴대가리를 하고서 배를 땅에 대고 꿈틀꿈틀 걷는다. 아가미가 있어도 물밖에서 숨쉬기에 육지 태생이 제격이라. 연어의 기골의사처럼 중승대 캄보리아기 희생대 백악기 물밑 바다였던 히말라야 설산을 바라며 걷는다. 오늘도 걷는 밤 정처 없는 이 발길. 이상입니다. 노래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시의 이렇게 끝부분에 노래를 이렇게 형상화해서 쓰셨기 때문에 노래가 나왔습니다. 이 신자산어고 바다 및 별천지의 그 열전이 드러나는 시입니다. 이게 네 번째 시집이신데요. 사실적 자료와 환상을 보여주는 이 시들이 우리나라의 어족 자원들은 물론 연근의 어족과 더불어 세계적인 어족에도 드넓은 그 의미망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는 물고기를 통한 인간 세상에 대한 풍자이고 반영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히말라야의 샹그릴라에 가는 일은 중국의 이상향으로 꼽히는 장소에 간다는 것이고요. 이 장소는 이로써 물고기는 자신의 한계에 이른 지점에서 이상향을 동경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의 소망은 걷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걷지 못하는 몸을 갖고 있는 물고기는 그의 소망이 밖으로 나와 걷고 싶은 것을 최고의 지향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오직 간절한 오체투지로 그의 소망을 이룹니다. 그것은 바로 뱀의 형상인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는
아가미가 있어도 물 밖에서 숨쉬며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걷는 것은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고 이상향을 이루는 실천입니다. 따라서 히말라야의 신비한 물고기, 걷는 물고기는 인간에게도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실천 가능한 것이며 지극하고 간절한 소망으로 이룰 수 있다는 역설입니다. 네. 여기까지 선생님의 시를 쭉 한번 시집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김신영 박사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추가로 펜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고 신앙송 하나 하고 마쳤으면 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할까요? 네. 제가 국제펜 한국본부 35대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국제펜은 1921년 영국 런던에서 창립이 돼서 전 세계 154개 각국의 지국에 있습니다. 한국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특징은 각국 나라 펜에서 노벨문학상을 추천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노벨문학상은 공식적으로 스웨덴 노벨문학상 추천위원회에서 공문을 받아서 국제펜 한국본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인을 하고 또 추천서를 잘 만들어서 그렇게 보내고 있고, 펜을 잘 모르실 텐데 펜은 포이트, 시, 플레이라이트, 극작가의 P, 그 다음에 E는 에세이스트, 수필가, 에디터, 편집자, E. 그 다음에 N은 노벨리스트, 그래서 PEN, 대문자로 펜입니다. 펜은 국제 문인단체, 심목단체이면서 또한 문인들이 핍박을 받고 또 투옥이 되거나 했을 때 문인들의 석방을 위해서 전 세계가 연명으로 성명서를 내고 석방을 촉구하는 그런 인권단체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펜은 1954년에 설립이 됐고, 그 다음에 회원은 4,000명, 그 다음에 펜 회원 입회 자격은 등단 5년, 자기 시집 하나가 있는 그런 시인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는가요? 신앙송 하나 드려도 되는가요? 네. 제가 그럼 마무리 조금 하고요. 신앙송 하나 해주시죠. 네. 제가 이상 손혜리 선생님에 대해서 거칠게 두루 섭렵하여 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교훈과 다큐적인 지식과 유머를 추구하고 있는 시에서 현재 문단의 시가 너무 교과서적이고 형태지향적인 것에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대중과 멀어진 시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것은 그만큼 시가 시인들의 잔치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손혜리 시인은 과감하게 기존의 시의 옷을 벗고 새로운 틀을 창작하며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형식으로 독자와 대중에게 큰 의미를 던져주려는 것은 비단 손혜리 시인의 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세계에 도달하고 있는 시인을 봅니다. 다양한 시적 형태와 형식과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제고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장시간 너무 감사합니다.